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된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낼 독신녀이기도 하죠. 제가 두 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열이면 열, 분명히 제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뒤에서 말하는 걸 알아요. 하긴 한 번도 하기 힘든 이혼을 두 번이나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구한 제 팔자에 다들 불쌍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연글을 쓰는 것도 제가 받는 그런 모함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의 첫 번째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지만 여자는 저뿐이었고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을에 그렇듯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할 거라 생각했던 첫 번째 남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도박 중독. 그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카지노에 다녀온 뒤로 흥미를 느낀 것이 도박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라면 벌고 넘치면 쓰고. 좋게 말했지만 실상은 경제관념이 크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구두쇠예요. 첫 남편이 모든 걸 날려먹고 그걸 모르고 있던 저마저 피해를 입었을 때 깨달았거든요. 돈과 관련된 일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조건 호구가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했죠. 연애를 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척 착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으니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었고요. 정말 겁 많은 소시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 덕분에 저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시에 집은 반반으로 부담했어요. 제가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저는 집값의 절반을 마련했고 그 조건으로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도리어 좋아했어요. 자기가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은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재혼을 한 거였는데 저는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한 거였죠. 결혼할 때 저는 남편에게 다짐을 하나 받았어요. 절대로 도박은 하지 않기로요. 그 흔한 로또 한 장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관심도 없다며 알겠다더군요. 그렇게 3년을 잘 지냈는데 그 뒤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주 바쁜 날이었어요. 밀려드는 일 때문에 정신없이 시달리다가 퇴근길에 올라 축적된 피로를 간신히 이기고 있었던 때였죠.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에 들뜬 만삭의 임산부.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건 출산 휴가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어요. 뭐해? 퇴근하는 길이야? 요새 연락 뜸하더니 잘 지내? 웬일이야?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저의 절친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였어요. 남자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스러운 느낌의 친구라 여자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아이였거든요.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 중에 남자였던 친구는 이 친구뿐이었어요. 나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내가 이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어. 혹시 너네 남편 주식하는 거 알아? 주식?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 없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네 남편이랑 저번에 술자리에서 친해져서 전화번호 주고받았잖아. 그런데 요새 계속 좋은 종목 있으니 투자할 거면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전화나 문자를 넣더라고. 딱 잘라내기 뭐해서 지금은 생각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는지 이제는 연락 와서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를 나한테 설득시키더라고. 주식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이 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 나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각을 잡아. 당신 혹시 주식해?
그것 때문이야? 주식해. 여태까지 모은 돈 끌어다가 주식에 다 넣었어. 그 돈을 다? 주식은 도박이랑 다르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식도 눈만 떼면 다 잃어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모아둔 돈에 반만 넣어서 하지 왜 다 넣어버렸어? 푼돈으로 하면 푼돈밖에 못 벌어.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돈 좀 벌어야지. 여보, 나는 돈 많은 것보다 안정적인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시 회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친구 녀석도 돈 많이 벌었다고 했거든. 남편이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감이 오더군요. 남편이 소개시켜준 친구들 중에 제 레이더망에 딱 걸린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허세가 있고 과시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고 하는 말마다 허풍이 섞인 사람. 사기꾼 같아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런 남자의 말을 듣고 주식에 입문했다니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고 제가 받을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집 살 때 끌어다 쓴 대출금으로 나갈 예정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으니 나 다음 주부터 출산휴가야. 한 달이면 아이 태어나. 그리고 내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대출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알지?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은 꼬박꼬박 나한테 줘야 해. 그래야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지.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월급 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100만 원은 꼭 나에게 달라고요.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만 일단은 주의하며 남편을 살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날마다 남편에게 생활비부터 달라고 닥달했어요. 물론 닥달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꼈어도 돈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3인 생활에 생활비 100만 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장 보험, 통신, 관리비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나가는데 식비가 충당이 될 리가 없죠.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하며 안 된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제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곧 있을 시부의 생일에 남편이 주식에 넣은 돈을 토해내도록 만들기로 한 거죠. 제가 시부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뭘 준비해야 할까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는 바쁘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척만 했죠. 그리고 시부 생일에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형과 누나가 아버지 생일이라며 옷이며 지갑이며 현금을 갖다 바칠 때 저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기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옆구리를 툭툭 치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빨리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틈타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생일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요즘 주식하느라 여윳돈이 얼마 없거든요. 저도 육아휴직 중이라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애 키우니까 돈이 많이 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부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 주식하냐?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주식에다가 넣으면 집에 생활비가 없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생활비로 100만 원은 줘요. 돈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만 원은 관리비랑 보험, 통신비도 포함이잖아. 그거 빼면 50만 원도 안 남는 거 알지?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군요. 너 그런 것도 제하지 않고 꼴랑 100만 원만 줬다고? 저 어린 손주 분유 한 통 사 먹일 돈도 없었겠네. 너는 다 큰 놈이 마누라의 자식 새끼 놔두고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아무리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주식이라도 정도라는 게 있는 법이다. 넌 대체 뭘 하길래 월급을 다 거기다가 때려 넣어?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저조차고 투자를 하겠어요. 다 우리 애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를 좀... 그래서 너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넣은 돈에서 얼마를 더 벌었어?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이 말도 못하고 눈빛을 피하더군요. 딱 봐도 느껴지는 폭망의 기운이었어요. 너 설마 그거 다 날린겨?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 그것만 올라오면 이번 손해는 다 덮고도 남을 정도고. 야,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어?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 당한 것도 못 봤어? 능력이 안 되면 시작을 말았어야지. 네가 여태껏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수익을 내? 친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 번다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 통장 보니까 엄청 돈 많이 벌었던데 저라고 왜 못해요? 이놈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주식은 아무나 해? 그것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처음부터 한탕 벌어보자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돈 다 빼. 손해를 봤던 말던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내가 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시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싫어요. 벌써 절반이나 잃었는데 지금 빼면 손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그게 올라올지 망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경고했다. 너 지금 당장 돈 다 안 빼면 너 집 살 때 아빠가 빌려준 돈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 테니까. 결국 시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남편은 포기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절대로 주식하지 마. 주식이나 도박이나 중독되면 정말 빠져나올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애를 봐서라도 우리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아. 응?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벌고 싶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뭘 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시도하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멋모르고 도전했다가 쪽박 차면 다 본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이 고깝게 들렸는지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언제 돈을 모아? 당신이 이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주식 진짜 빛을 봤을 거라고. 당신이 다 망쳤어. 어떻게 책임질래?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 나랑 애 생각은 해보기는 한 거야? 우리 생각했으면 당신이 그 많은 돈 절대로 주식에 투자 안 했을걸?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어딨어. 초짜면 초짜답게 소액으로 굴리면서 공부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한탕 해볼 생각으로 남한테 주입받은 종목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게 잘 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야? 벌써 떡상으로 하고도 남았어야지. 벌써 당신 반이나 잃었잖아. 제 정론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닫고 거칠게 운전만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투자한 종목은 쪽박 찼어요. 그리고 중간에 반을 잃고 주식을 매도한 남편은 그나마 그거라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 뻔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주식에 들어간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었거든요.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나면 남편의 콩알 만한 간이 알아서 남편을 주식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으니까요. 주식을 팔고 나서 몇 달간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도 많이 늘었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이제야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끊었나 보다 하고 태평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곧 발생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아서 쓰지 않고 넣어뒀던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혹시 여기 있던 가습기 못 봤어? 안방 가습기 청소하다가 떨어뜨려서 깨졌거든. 결국 못 쓰게 돼서 그거 찾는데 안 보이네? 찾던 가습기는 친정오빠가 출산할 때 선물해준 물건이었어요. 남편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뭔가 정리하다가 잘못 버려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하던 제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보, 베란다에 넣어둔 밥솥이 안 보이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알아? 그 밥솥은 제가 산 밥솥이었어요. 쓰고 있는 물건이 꽤나 쓸만해서 계속 쓰다가 망가지면 그걸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그 새 제품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은 또 모른다고 하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중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제가 찾던 밥솥과 가습기 이름을 검색했더니 중고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몇 보이더군요. 그런데 최근 물건 중에 제 물건과 똑같은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올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대로 놀라버렸어요. 바로 그 아이디가 남편의 아이디였거든요. 게다가 더 화가 난 건 산지 얼마 안 된 물건도 미개봉 물건도 모두 가격을 반이나 후려쳐서 팔았다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빠르게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최신 제품이었거든요. 여보, 여기 있던 공기청정기 어디 갔어? 그거 팔았어. 어차피 별로 효과도 없잖아. 정말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자기가 왜 팔아?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팔아도 내가 팔아야지. 그거 꼴랑 얼마 한다고? 돈 없어서 팔았어. 됐어? 당신이 매달 가져가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 돈이 없냐고? 나 다시 일 시작하고 생활비 주는 것도 반으로 줄었잖아. 당신 월급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아직도 주식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폰을 빼앗아 확인부터 했어요. 그런데 주식에는 잔고가 0원이더군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주식도 도박도 안 하는데 돈이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당신 밖에 살림 차렸어?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그냥 돈이 좀 필요했었어. 내가 돈 어디다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해? 내가 산 물건 팔아치우는데 그걸 내가 몰라야 될 이유도 없지? 말해봐. 그 돈 다 어디다 써? 아니면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야. 아니라고. 에휴, 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됐다 됐어. 말해보라고. 당신 가습기랑 밥솥도 당신이 갖다 팔았지? 그래, 내가 했다. 됐냐?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팔았다고 생색은. 나중에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고 있니? 응, 엄마 무슨 일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바쁜 건 아닌데 네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데? 이 서방이 좀 이상하지 않니? 얼마 전에 뜬금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 좀 있냐고 묻더라고. 무슨 일로 그러냐고 했더니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너 첫 번째 결혼해서 그런 일로 이혼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뭐? 투자? 그제야 남편이 뭘 하려는 건지 알게 됐어요. 도박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투자. 당시 유행 중이던 코인이었죠. 설마 돈 빌려줬어? 돈을 왜 빌려줘? 나 돈 없다고 했지.
그런데 이 서방 괜찮긴 한 거니? 모르겠어. 일단 알겠으니까 끊어봐. 혹시라도 아빠나 오빠한테도 잘 말해도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제가 왜 첫 번째 결혼에 이혼했는지 다 아는 남편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돌아온 남편은 못마땅한 모습이었고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돈 있으면 투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말 시작도 못하고 끊어냈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먼저 말 꺼냈지.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왜 저번 남편이랑 이혼했는지 몰라서 그래? 도박 중독이었다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언제 도박장 들락날락거렸어? 그 사람은 돈 갖다가 불법적인 일에 퍼부은 거고 나는 주식이랑 코인이라는 합법적인 일에 쓰고 있잖아. 코인이랑 주식이 불법이냐? 내가 말했지. 아무것도 모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잖아.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라고. 그리고 도박이랑 주식 코인이 다르긴 왜 달라? 똑같아. 소액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다 합법이지. 그런데 당신이 감당 못할 금액으로 다 퍼붓고 집안 세간살이까지 팔아가며 하는 건 중독이야. 도대체 코인은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코인도 그 미친놈이 하라고 하든? 그래? 그래, 그 친구가 알려줬다. 왜? 그래서 뭐가 문젠데?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내가 내 돈 쓰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참견질이야? 아, 진짜 열받아서. 그리고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당신보다 훨씬 도움되는 친구가 그 친구거든? 내 친구 욕하지 마. 잘하는 짓이다. 친구 이야기는 그렇게 새겨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돈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탕진하면서 와이프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정신 좀 차려. 제가 아는 친구를 감싸는 남편 놈을 보며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보였던 얼굴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을 하고서요. 제발, 제발. 당신 진짜 중독이야. 이러다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래.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 결혼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내가 왜 중독이야? 당신 전 남편 같은 사람이 중독이지. 내가 대출 끌어다 코인에 넣는 거 아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너 전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었어? 전 남편도 사실은 별거 아니었는데 도박 중독인 것처럼 꾸며서 이혼했어. 중독이 뭔지 몰라서 그래? 있는 돈 다 끌어다 쓰는 게 중독이야. 지금 당신 꼴을 좀 보라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했잖아. 당신 진짜 어쩌려고 이래? 결국은 안 빌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중독자 만드니까 기분 좋아? 너랑 대화하면 답답해 돌아버리겠다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이미 남편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찾아갔어요. 시댁에는 시부는 출타 중이었고 시모만 집에 계셨어요.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이가 이번에는 코인에 손을 댔어요. 제발 어머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이러다 진짜 집 다 말아먹겠어요. 제 말에 시모가 가만히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 한마디를 하더군요. 예,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 좁니? 네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 아내가 돼서 남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아서야 될 일이니? 너도 그렇게 말하지만 말고 남편 하는 일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걔도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님,
가족을 위한 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이에요. 게다가 지금 집에 있는 세간살이도 다 팔아서 코인 할 돈까지 모으고 있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죠. 내가 왜 그래야 하니? 그럼 네가 말해봐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시모의 그 모습에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저 모양이면 남편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시부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부는 없었죠. 어머님이 안 해주실 거면 아버님께 부탁할게요. 넌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이제 그만 좀 설치고 다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그렇게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절대로 그렇게 놔둘 생각 없어. 꼬우면 네가 나가. 우리 아들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생각 말고. 시모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이혼을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2번의 이혼으로 제가 받을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도 큰 걱정이었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고요? 전 남편 일에서 깨달았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중독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요. 아시죠? 도박하는 놈은 손모가지 날아가도 한다는 거. 그 말 그대로예요. 중독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거든요. 저와 함께 살며 제가 산 물건들까지 내다 팔 정도면 이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손절이 답이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가진 코인이 얼마나 잘 될지 나는 상관 안 해. 그게 얼마나 뻥튀기 되든지 간에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래,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딴 건 바라지도 않아. 재산 분할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다만 이 집, 공동명의고 집값도 내가 반 부담했으니 집값 반은 나한테 줘. 처분을 해도 되고. 당신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아무 잘못 없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웠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나한테는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지급해? 당신이야말로 위자료 나한테 지급해야 할걸? 그 말을 하는 남편놈은 이 상황에서 웃고 있더군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 위자료도 자기가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 착각을 바로잡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돈을 코인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가득 찬 남편놈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망쳤다는 생각부터 저놈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맘대로 생각해. 나는 내 권리 주장할 거고 이혼 소송도 필요하면 할 거야.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으니까 나는 친정에 있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놈은 열심히 돈을 빌리러 다니더군요. 카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애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2주 만에 집에 갔더니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텅 빈 집안이 보이더군요. 이미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가격이 나가는 건 전부 다요. 그걸 보면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이혼하자 말한 게 정말 제 삶을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 사촌 형님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까지. 아니,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저번에 빌려준 돈 돌려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니 당황했죠. 네? 무슨 돈을 말하는 건지. 왜? 그때 남편 통해서 빌려간 돈 있잖아요. 투자해준다고 들고 간 돈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제 계좌로 보내셨나요?
그건 아닌데 남편 앞으로 보냈는데요. 저는 받은 바 없고 투자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면 제 남편이 가지고 있겠죠. 저한테 전화하셔도 그 돈은 못 돌려받으니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그치만 돈은 와이프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제 금융기록 보여드릴게요. 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이혼해서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거 일절 안 하거든요. 만약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겠죠. 뭐 때문에 제 이름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 남편에게 꼭 돈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참던 화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인간이 제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빌렸다는 사실이 진짜 참을 수 없었어요. 도박 중독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저에게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가 피해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 진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고 열불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 결과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님은 제게 위자료와 집값의 반을 지불해야 했고요.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감당 안 될 만큼의 빚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남편을 법원에서 그냥 두고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편은 가진 돈이 아예 정오했어요. 제게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남편놈이 대출을 미친 듯이 당겨서 받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집이 그나마 멀쩡했던 건 공동 명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두 사람 걸려 있으니 대출 진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찾아보면 공동 명의라도 대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 지분만큼만 대출이 가능했겠지만요. 왜 우리 이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법원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코인 다 팔고 털고 나와. 그 돈만 있어도 당신 사는 데는 불편은 없을 테니까. 저는 정확하게 남편이 얼마를 코인에 넣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코인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언제 빼더라도 빨리 뺄수록 덜 손해본다는 걸요. 왜냐면 코인이 잘 되면 돈을 저렇게 빌릴 리가 없어요. 잘 되면 잘 된 걸로 불려서 또 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코인이 잘 되고 있었다면 제게 순이익을 보여줬겠죠. 아는 척하지 마. 당신이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는 포기 안 할 거야. 저번에 주식할 때도 당신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털어야 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달라. 내가 받은 정보대로만 하면 2배, 아니 3배까지 뛸 거라고.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돈 없다고 나한테 들러붙지도 말고. 남편의 그 말은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어요. 전 남편이 딱 저렇게 말했거든요. 크게 한탕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다. 그러고서 지금 살고 있는 꼴을 보면 정말 폐인이 다 된 채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남편놈의 저 말에 의미를 둘 필요를 못 느꼈어요. 게다가 이 이혼을 빌미로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그 지독함에 제가 질려버린 거예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싶었어요. 저와 애라도 살아야 했으니 저 남자를 강제로 떼어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일 없고 난 그렇게 번 돈도 필요 없어. 일하는 걸 그런 식으로 다 털어먹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도 없지.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 우리 애한테 연락하지 마. 코인 중독자가 애 아빠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저는 모든 게 그냥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그저 싹 사라졌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설득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꿈같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 인간 설득이 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끝냈어요. 이미 판결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하라는 내용이었지만 남편이 그걸 들어줄지는 모를 일이었어요. 다만 그 집만 팔면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영 돈이 없으면 코인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나요?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주치지 말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하는 전 남편이 답답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정말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시작한 것 같아. 당신이랑 우리 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혼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뜬금없이 전화한 남편놈은 수화기 너머로 질질 짜고 있더군요. 솔직하게 미안하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대강 예상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주식이랑 코인은 다 털고 나왔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코인은 아직 하고 있어. 지금은 똥값이지만 언젠가는 오른다고. 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들 다 사라져도 그것만은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밀어줘야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는 당신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신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당신한테 줘야 할 돈들이 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바로 다 갚지는 못해. 그래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코인만 잘 되면 당신 거부터 갚을 거긴 한데 좀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재결합을 말하더니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 이번에는 연장을 요구하더군요. 연장 정도야 해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저놈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코인부터 할 놈이라는 거였어요. 나 당신이 돈 안 주면 강제로 받도록 법원에 신청할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 월급 봉투부터 먼저 잡히는 거 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애써봐. 간단한 방법 있잖아. 집 팔아서 나한테 집 반값이랑 위자료 주면 우리 사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러면 집을 완전히 당신한테 넘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넘겨야지. 당신이 지금 줘야 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은 당신이 잘못했으니 나한테 주라는 거거든? 여전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지? 왜 네가 돈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 거봐.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도박 중독자 피했더니 이번에는 코인 중독자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결혼한 2사람이 다 이런 남자냐고. 결국 화가 나 소리를 빽 지른 저는 지끈거리는 이마를 꾹꾹 눌러댔어요. 절대로 주식 같은 거 안 할 것처럼 생긴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감이 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 화가 꽤나 잘 통했는지 남편놈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줍잖게 아는 척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 시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는 그나마 남편의 코인 중독을 걱정하던 분이셨는데 제게 전화와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라가 내가 아들놈 잡아다가 절대로 허튼짓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 건데 다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버님 생각은 고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이미 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놈이 늦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내가 단단히 일러두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면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안 좋아. 시부의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제 입장까지 생각해주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부의 노력도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시부를 이유로 돌아가봤자 그 집에는 시모가 있잖아요. 열심히 아들 일탈을 도운 시모가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라는 시모의 말이 턱하니 걸리더군요. 죄송해요 아버님. 전 제 아이를 코인 중독자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난을 물려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게 전화하셔도 의미는 없을 거예요. 이번 이혼 후에는 죽을 때까지 혼자 애 키우면서 살 예정이거든요. 애 보고 싶을 때는 말씀하세요. 아버님 혼자만 오시는 거면 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는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부는 남편의 집을 팔도록 강요했더라고요. 안 팔고 어떻게든 돈을 빼려고 용쓰다가 시부에게 들킨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허튼 생각은 하지도 못하도록 시부에게 감시를 당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골이 다 되어 있더군요. 남편은 사무직으로 양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그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 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용직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남편의 직장만큼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사무직이라도 꽤 잘 버는 직장이었는데 왜 그만뒀나 싶었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남편 사촌에게 돈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제 이름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빌린 돈들이 꽤 규모가 커진 데다가 그렇게나 고대하며 기다리던 코인도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 코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에 팔았으면 조금이나마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댈 곳이 아예 사라진 남편놈은 가지고 있던 집부터 팔아서 제게 주고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나온 퇴직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하더군요. 참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고 멀리 돌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 들어가려 해도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은 없는 상태라 같은 직군에서는 취직할 곳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한 모양이었죠. 세상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떡상했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런 소시민들의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같은 마인드가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누라며 자식이며 다 내팽개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는 신혼집이었던 집 한 채만은 제 것으로 만들어 아이랑 잘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공동명의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30% 정도 부담을 했음에도 첫 번째 남편 이름으로 해놨었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은 그 집마저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담보대출 한도 끝까지 꾹꾹 눌러담아 다 빼먹고 결국은 제게 줄 위자료도 제대로 갚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최대한 제 지분을 넣어서 공동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공동명의라면 몇 개의 대출기관에서는 상대방의 허락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대출 한도가 확 줄여준다든지 그렇더라고요. 이 집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집을 살 때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공동명의로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한번 크게 당해본 경험자가 하는 말이니까요. 주식, 코인 중독자 남편과 재산 없이 이혼하게 된 것도 열받는 판국에 집마저 날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집만 있으면, 아니 최소한의 미천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두 번째 이혼을 하고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초혼도 아닌 재혼을 해서 또 이혼한 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제 탓이 클 거라 예상하며 물어뜯었죠.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도 제 결혼에 대해 대충 알고 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져 집에서 TV를 보며 뒹굴거리는 날이 많은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남편은 갑작스레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전 그런 남편을 밀어냈어요. 남편이 싫은 것보단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그저 감정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지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전 남편과의 선을 긋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포함해 친구들과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했고 곁에 있던 남편이 저를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마취에서 깬 남편이 저를 보고 했던 첫 마디를요. 나 네 덕분에 군대는 안 가도 되겠어. 이 정도면 면제 아닐까? 그러면서 웃는데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위해 목숨도 내놓는 남자. 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할 무렵에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첫 직장이 생긴 25살에 저흰 무섭게 밀어붙여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과 저에겐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시댁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원룸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너희가 원룸에서 살아? 네 아빠랑도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잔말 말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사위 혹시나 처가에서 집 사준다고 눈치 보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 사위는 내 딸 목숨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 생긴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철부지 딸 잘 부탁해. 엄마의 말씀 그대로 친정에선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기에 불만은커녕 기쁜 마음으로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전 가구는 남편과 제가 모았던 돈으로 채우고요. 그래도 모자라던 것은 살면서 채워 넣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된 남편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것이 어쩜 한 가지도 없는 것인지. 그래도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저희를 보며 양가 어른들은 천생연분이 다름없다고 하셨었죠. 천생연분은 무슨,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창 노는 것이 좋았던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10년 지기 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여서 넷이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려 다녔죠. 주말엔 캠핑, 평일엔 퇴근 후 반주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커플의 다툼이 많아진다 싶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지훈이가 헤어지재.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아직 지훈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야, 그만 울어. 그러다 쓰러지겠어. 밥은? 밥은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은 밥보단 술이 더 생각나.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줄 수 있어? 아, 남편도 있는데 무리려나? 아, 아니야. 술 한잔 하자. 남편도 같이 가서 마시면 되지 뭐.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 주었죠. 10년 지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의로 베푼 시간이 길어지니 부담이 되었고 부담은 곧 불편으로 이어졌어요. 눈치가 없는 친구도 아닌데 친구는 눈치라곤 없는 사람처럼 저와 남편의 데이트에 당연하다는 듯 함께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워낙 친한 친구이니 딱 잘라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던 남편도 오죽하면 저러겠냐며 이해해주자고 하니 더욱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불편하다고 똑바로 말했을 텐데 그땐 전 어렸고 대처 능력마저 미숙했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희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 잔씩 했고 적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취할 만큼 마신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과 친구를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분 좋게 자리가 끝나고 남편과 친구는 먼저 나가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 다녀오겠다고 했죠. 급한 볼일을 마치고 가기를 나섰는데 친구와 남편이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르며 눈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저의 화를 돋운 건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뭐해? 팔짱은 왜 끼고 있어? 아, 춥기도 너무 춥고 술도 많이 마셨는지 어지러워서 네 남편 팔 좀 빌렸어. 괜찮지? 매미 우는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춥기는 뭐가 추우며 평소 소주 3병도 거뜬히 마시는 애가 맥주 3병에 어떻게 어지럽기까지 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지만 긴 말에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난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싫어.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킨십은 싫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해.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진짜 미안.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기분 나빠하니 냉큼 사과부터 하는 친구와는 달리 남편 놈은 친구 편을 들더라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한테 친한 친구면 나한테도 친구인데 친구끼리 팔짱도 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 민망하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당신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뭐? 속이 좁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두 사람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우리가 꼭 무슨 짓 하다가 걸린 사람 같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일을.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왜? 찔려? 난 그저 스킨십만 자제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오버하고 난리야?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진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목에 핏줄까지 세우면서 나서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는 생각은 안 해? 당사자인 하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 난리야? 나 진짜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 계속 할 거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낸 것은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 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상황 정리를 해보려 애쓰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돼서 누구 편을 더 들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미안해. 졸지에 친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꼴이 되어버린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밤 새벽녘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한 번만 더 남이 보는 앞에서 내 편 안 들고 다른 사람 편 들었다간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난 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워낙 당신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팔짱 정도는 가볍게 생각했나 봐.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지 몰랐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친구는 친구야. 가족이 될 순 없다고. 그리고 팔짱 낀 것도 그래. 처음엔 팔짱, 그 다음엔 퐁, 그 다음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혹시나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심정도 이해해줘야지. 난 괜한 일 때문에
당신도 친구도 잃고 싶지 않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는 하나랑 당신이랑 같이 보는 일은 안 만들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눈치껏 피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내 친구도 아닌데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지 했어요. 저는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친구와 거리를 두며 지냈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설레기도 하고 연애할 때 생각도 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거리를 두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에게 운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 소설 속 의미도 말 그대로의 의미도 되는 운수 좋은 날이요. 그날따라 월 마감 보고서도 한 번에 통과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고 심지어 지옥 같은 퇴근 시간에 신호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빠르게 집에 도착했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집안엔 당황하는 남편과는 상반되게 차분하게 소파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왜인지 이상한 분위기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도 없는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친구.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고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연락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도 없는 집에 이러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보다 친구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친구를 보며 물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안이 꼽던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미리 연락 못한 건 미안. 요즘에 네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하려고 온 거여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연락하고 오면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10년 된 친구야. 그런 사이에 굳이 꼭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해? 너 변했어.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섭섭해지려고 한다 얘. 서프라이즈 파티는 개뿔.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빅엿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야, 나야말로 섭섭해지려고 해. 네 말대로 우리가 1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한동안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쯤은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얼굴 붉힌 이유가 있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다면 나도 없는 집에 내 남편이랑 너랑 둘만 있어야 하는 일을 만들었을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지. 최혜진, 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네 남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대? 왜 저번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오늘도 그래. 나는 너랑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좀 풀어보려고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왔는데 그런 나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야? 너 혹시 의부증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반응 일반적이지 않잖아. 뭐? 의부증? 너 말 다 했어? 네 행동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굴 정신병자로 몰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당신 생각도 그래? 당신도 내가 심하다고 생각해? 문득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나도 하나랑 같은 생각이야.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도 곤란하다고. 의심도 그 정도면 병이야 여보. 그러니까. 저는 한순간에 의부증 환자에 의심병 환자까지 되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든 말든 전 친구에게 이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더군요. 친구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의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의심병?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잖아. 하나는 당신이랑 좋게 풀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 보고 범인 취조하듯이 상황 설명이나 하라고 하고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상황 설명을 해. 우린 그저 대화만 했어. 그것도 당신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주나 하는 대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죄인 취급받을 만큼? 와, 당신 말만 들으면 나 진짜 미친년 같다. 그렇지? 근데 여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수긍하고 돕기로 했고. 그런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서 당신이랑 하나랑 둘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를 쫓아내기라도 했어야 했단 말이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지금 하나가 집에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힘들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파티? 웃기시네. 파티한다는 애가 빈손으로 덜렁 와서 소파에 그러고 앉아있어? 남들이 보면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겠던데 뭘.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하나 언제부턴가 당신한테 과하게 애교 부리면서 귀여운 척하는 거. 그거 딱 지훈이한테 하던 짓이잖아.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래요. 친구는 전 남친에게 부리던 여우짓을 남편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슬리던 찰나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곡을 찔린 듯 남편은 말을 돌리더군요. 하여튼 당신이 심했어.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 떨어지는 거 알아? 나는 다를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 왜 이래? 아우씨, 말을 말자. 남편은 나가버렸고 남은 여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죠. 내가 심했나 싶었다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싶었다가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나왔다가 감정이 미친 듯이 널뛰게 하던 중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번뜩하고 뇌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땐 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만나야만 한다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그게 갑자기 이런 거 물어서 미안한데 너 하나랑 왜 헤어졌어? 왜? 하나가 네 남편도 꼬시려고 해? 아님 벌써 바람이라도 피워? 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걔 나랑 사귈 때도 그랬어. 내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길래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걔 내 친구 중에 좀 산다는 애만 골라 꼬셔서 나랑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걸리면 다신 안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미쳤었지. 그런 년 뭐가 좋다고. 그걸 다 용서하고 만났어. 그러다 너희 부부하고 다니면서 이젠 그런 일은 없겠지 했었어. 설마 유부남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심지어 너랑은 10년 된 친구라며. 그래서 그냥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집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면서 부럽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네 남편 능력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부부 만나고 왔다 하면 그런 말 하길래 나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거야.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말하기도 그랬고 두 사람 워낙 친해 보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했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경우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내 남편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남편 하는 꼴을 보니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을 가능성 100%일 거야. 걔 애교도 많고 귀엽잖아. 걔한테 넘어간 내 친구들이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지금은 내가 정신이 너무 없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운수 좋은 날이었고 운명은 저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후문으로 다니지 않는 저인데 그날따라 택시기사님이 후문에 내려주셨고 전 굳이 정문으로 차를 돌리지 않고 바람이라도 쐴 겸 그곳에서 내렸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단지 내 길을 따라 걷는데 으슥한 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두리번거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따라간 곳엔 남편과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러게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찾아오지 말랬잖아. 그러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예진이 그게 그렇게 나올지 몰랐지. 개집애 촉만 좋아서는. 자기 같으면 눈 안 뒤집히겠어? 누가 친구 남편 팔짱을 끼고 친구도 없는 집에 찾아와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 몰라. 그냥 예진이 쫓아내면 안 돼? 그 집 당신 집이라며. 맞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예진이만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난 예진이가 쓰던 살림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응? 자기도 예진이처럼 뻣뻣한 여자보다 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좋다며. 일단 좀 기다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사랑한다며. 이제 나뿐이라며. 혹시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니?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맘 알지? 예상은 했지만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 욕실에 물을 틀고 한참을 울었어요. 몸을 던져 저를 구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친구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 두 사람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선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고 한 가지 명확해졌어요. 아, 두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전 쓰레기를 쓰레기에게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제 나이 26살 때였어요. 이렇게 큰일을 겪기엔 너무 어리고 여렸을 텐데 사연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전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살갑게 지냈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남편이 빈 깡통임을 들키지 않고 친구년에게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돈만 밝히던 상간녀에게 빚뿐인 남편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저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때마침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시댁에서 돈도 요구해왔고요. 하늘이 절 돕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난 내심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니까. 엄청 화는 났었는데 이젠 뭐 괜찮아.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또 연락 왔던데. 또?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시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신가 봐.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돈 없어서 이번에도 못 드린다고 했어. 당연하지. 당신이나 나나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부탁을 하시는지. 우리 집이지만 답답하다 답답해. 연기를 어쩜 이렇게나 잘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 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간당간당한다는 사실도요. 오죽하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모른 척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집은 고사하고 가진 것이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남편놈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슬프기는커녕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차분히 때를 기다렸고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상간녀만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고 전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었어요. 저를 만나려는 이유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랜만이야. 우리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했어. 네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섭섭한 마음이 커서 말이 막 나갔어. 용서해줄 거지? 친구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무려 10년 친구인데 그깟 남자 때문에 흔들릴 그런 얕은 우정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요즘 너랑 수다 못 떨어서 엄청 우울했거든. 오랜만에 수다나 왕창 떨자.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취방은 구했어?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본다고 했었나?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 친절했어요. 상간녀가 말 꺼내기 쉽도록. 이토록 친절하게 판까지 깔아주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 밝게 웃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집은 비싸지? 너희 집 보다가 원룸 보니까 영 눈에 안 차는 거 있지. 우리 월세 아니고 자가야. 그리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남편은 알려나? 물어봐 줄까? 그런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 큰 건 둘째치고 돈은 있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월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원룸 알아보고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옮기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나저나 넌 가격을 모르는구나. 하긴 집은 남자가 해오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네 남편 능력 진짜 좋다.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대? 그런데 너희 혹시 공동명의야? 어머, 이런 거 묻는 건 실례인가? 우리 사이에 무슨 공동명의 아니야. 한 사람이 돈을 다 냈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공동명의 바라면 그게 진짜 양심 없는 짓이지. 남편이 매일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니 매매가를 아는 것은 당연했고 명의는 아파트를 마련해주신 부모님 명의였으니 제 말엔 거짓말이 전혀 없었죠.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웃음꽃이 피는 친구년을 보며 저 또한 환한 웃음으로 저의 심정을 알려주었어요. 확인할 것이 끝났는지 상간녀는 빠르게 저의 이혼을 도와주더군요. 자신들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집 명의도 확인했겠다. 이제 남편이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할 놈의 남편이 이혼을 미루기만 했을 거니까요. 친절한 상간녀 덕분에 전 손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두 사람을 카페로 불렀어요. 두 사람 화해한 거야? 이제 셋이 함께 보는 일은 없을 거라더니. 어찌되었든 잘 됐다. 하나야,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어줍잖은 연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당신 왜 웃어? 그러게, 예진아, 갑자기 혼자 왜 웃어? 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혹시 어디 아파? 아, 미안. 두 사람 어색한 연기를 보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왜 그래?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한 남편놈과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기대에 찬 상간녀. 전 두 사람에게 상간녀가 준 증거를 뿌려주며 말했어요. 오랜만은 무슨. 여기 바로 어제도 두 사람 만난 증거가 버젓이 있어. 그러니 내가 두 사람 하는 꼴이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만난 건 다
당신 곧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 해주려고 만난 거였어. 그렇지 하나야. 남편 놈은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간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아, 두 사람은 생일 파티 계획 짜는데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하는가 보지? 그게 잘못했어, 여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됐고, 하나,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년 세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만 전 그랬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저의 호의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왜?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알다시피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도 나 사랑한다고 하고. 어쩌겠어, 우리 마음이 이런 걸.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일 따윈 없을 테니까. 네가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오늘 말하려고 했어. 들었지? 우리 이혼하자. 초스피드로 전개되는 대화에 남편 놈은 눈알 굴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걸 믿고 낭비한 제 청춘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순 없는 일인걸요. 그렇기에 전 더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한 증거 덕분에 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흔한 물벼락 한 번 날리지 못했지만 이혼이 확정되는 날 물벼락을 좋기 100대는 날린 통쾌함을 맛보았네요. 그들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의 예상대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빠르게 상간녀와 재혼하더군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친구들의 연락이 빗발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두 사람의 빚뿐인 앞날을 축복해줬네요. 벤츠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란 걸 알았을 때 상간녀의 표정이 상상돼 그날 하루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 만족할 만한 복수였기에 두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며 살았죠. 2년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전 재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혼으로 상처가 남았던 터라 망설였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고 진작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저에게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과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상간녀를 만난 건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건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것이었는데 저의 시야 끝에 익숙한 두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와 상간녀였어요. 목이 다 늘어난 인부복에 머리는 산발인 상간녀는 만삭이었고 그런 상간녀에게 전 시모는 쉴 새 없이 핀잔을 주고 있었어요. 아우 정말 내가 네 년 꼴만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다. 옷은 그거밖에 없니? 거지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니? 네가 이 땅꼴로 다니니까 우리 아들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야. 네 년 때문에 그 부잣집 여자랑도 이혼하고 아파트도 날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머님, 저야말로 억울하다고요. 아파트는 그이 명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이가 게을러서 쫓겨난 거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걔가 왜 게을러졌겠니? 다 너 때문 아니니? 그 좋은 집 살다가 너 때문에 단칸방살이에 빚만 갚게 생겼으니 일할 맛이 나겠어? 어머님은 왜 매번 제 탓만 하세요? 저도요 어머님, 뱃속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아요. 누군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너 말 한번 잘했다. 이와중에 임신이 하고 싶더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덜컥 임신이나 해서는
그나마 아들이라니 내가 병원이라도 같이 와주는 줄 알아. 어휴, 꼴 보기 싫어. 나 먼저 갈 테니 집엔 알아서 와. 꼴도 보기 싫다며 떠나는 전시모를 뒤로 상간녀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신경이 쓰였는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상간녀는 무서운 기세로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꼴이 우습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그때 네가 그 인간이 아파트는커녕 빚뿐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상간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저도 한마디 해주었어요. 정신 좀 차려. 고작 아파트 한 채 눈 뒤집혀서 10년지기 뒤통수 때리고 남편 뺏어간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남 탓이야, 남 탓이. 그리고 왜 말 안 했냐고? 몰라서 묻니? 가난한 시댁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거지 남편 데리고 가준다는데 너 같으면 말하겠어?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야?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이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돌려주게 될지 몰랐네. 잘 들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옛일이나 들먹일 거면 가던 길이나 가.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전 상간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에 지기 싫은 상간녀는 순식간에 태세를 바꾸어 말을 돌렸어요. 하여튼 넌 아직도 혼자니? 재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산부인과엔 웬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폐경이니?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왜 스트레스 심하거나 그러면 조기 폐경 도구 한다잖아. 남편 뺏기고 충격이 심했나 봐.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만 행복해서. 넌 아직도 내 소식 묻고 다니니? 그 정도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너.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네 남편 두고 왜 나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얘. 그리고 혹시 이런 말 아니? 착각은 자유라는 말. 아무리 자유라지만 그 정도면 병인 것 같은데. 산부인과 말고 정신과부터 다녀. 그러다 큰일 나, 너. 뭐라고? 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다. 나한테 남편까지 뺏겼는데 뭔들 못 들어주겠니?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가 승자고 넌 패자니 말이야. 승자라고 하기엔 네 꼴이 참 비루하지 않아? 꼴이 그게 뭐야? 거울도 안 보고 다녀? 집에 거울이 없는 거야, 설마? 목 다 늘어난 인부복은 둘째치고 머리는 좀 빗고 다녀. 빚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 정도 살 돈은 있지 않아? 다 네 걱정돼서 그래. 한 번 핀 바람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 좀 꾸미고 다녀. 근데 내 꼴이 어때서? 자다가 바로 나와서 그래. 그리고 우리 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왔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다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척 행복한 척을 하는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상간녀의 필사적인 연기가 계속되던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그래요. 제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잠시 들린 것이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남편이 얼마나 반가운지. 다정하게 저를 부르는 의사 남편을 본 상간녀는 많이 놀랐는지 그 퀭한 눈알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하긴 퀭한 눈알이 튀어나온다 한들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아직도 자신이 뺏은 전 남편을 잊지 못해 혼자 청승맞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안 삼으며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뎠을 테니까요. 그런데 불행해야만 하는 제가 재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하필 그 남편이 의사이니 그 배알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이러려고 의사 남편과 재혼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가운 입은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나한테 다 뺏기고 불행했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가 울분을 토해내는 동안 제 곁으로 온 남편은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저의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상간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 친구인데 혹시 예진이가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하셨어요? 예, 아주 질 나쁜 애예요. 친구 남자친구 뺏는 거는 기본이고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조건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걸치던 애였다고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바람피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원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저희 남편이요, 절 1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1년 넘게 같은 남자 거절하는데 과거사를 숨겼겠어요? 진작 내 과거가 이러해서 난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귀에 못 박히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라고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 모함을 돌려주더군요.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니 그쪽 정신 상태가 어떤지 뻔하네요. 더는 모욕적인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저희 병원엔 환자로도 안 오셨으면 합니다. 저흰 환자도 가려가면서 받는 병원이라서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간호사를 시켜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어요. 사실 자기 인생 자기 손으로 말아먹은 상간녀 꼴을 보고 싶긴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썩 통쾌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쓸 필요 없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 좀 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저 여자.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 가진 여자가 심보가 그따윈지. 그런 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당신 탓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자리 자기가 찾아간 건데 뭐. 남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상간녀에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오랜만에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배신자년 만났다며? 나한테 전화와서 개거품문인데 귀 따가워서 혼났어.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니? 나 통화하는 내내 얼마나 통쾌하던지. 하나 걔 몰골 엉망이지? 안 봐도 뻔해. 쫄딱 망한 남편에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는 시댁. 뻔하지 뭐. 말도 못하게 엉망이더라. 그런데 집이 그렇게나 힘들어? 빚은 있어도 대기업 월급이면 못 갚을 정도는 아닐 텐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놈의 정이 뭔지 회사엔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알리진 않았거든. 아, 넌 아예 귀 닫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네 전 남편 너랑 그렇게 이혼하고 하나랑 바로 결혼했잖아. 엄청 비싼 홀에서 결혼식 올렸는데 글쎄 그것도 다 대출이었고 너한테 준 위자료뿐 아니라 잠시만 살 거라고 하나 속여서 얻은 집도 다 대출이었어. 완전 빚잔치였지. 벌어서 쓰는 것 하나 없이 빚만 갚아야 하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 거기에다가 하나 그게 너네 살던 아파트는커녕 남은 거라곤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뿐인 걸 알고 쥐잡듯 잡는 바람에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 그나마 내세울 거라곤 네 호의로 놔둔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 하나였는데 퇴근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니까 출근해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맨날 술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결국 잘렸지 뭐. 회사도 잘리고 빚도 못 갚으니까 결국엔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시무 성깔 너도 알지? 그러니까 하나가 버티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혼할 거라고 하더니 하필 그때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뭐야. 이 와중에 임신이라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야 할지 참나. 하여튼 그 길로 이혼은 물 건너가고 그 꼴로 살고 있어.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러게 10년 지기 제일 친한 친구 뒤통수를 그따위로 치래? 너 조금 신난 것 같다? 야, 당연하지.
나 지금 너무 신나. 네가 너 재혼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느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하나 그거 네 남편 의사가 맞냐면서 몇 번씩 묻는데 내가 친절하게 의사도 맞고 집도 엄청 잘 산다고 말해줬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고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잘 거다. 쌤통이야 쌤통. 저보다 더 통쾌해하는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생각했어요. 돈 찾아 10년 우정도 버리고 가더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상간녀가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모시고 가준 덕분에 지금의 남편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론 상간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내심 병원으로 또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그 지긋지긋 악연들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도 꽤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이라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천사가 제 뱃속에 자라고 있어요. 요즘엔 몸도 무겁고 조심하기도 해야 한대서 집에서 쉬며 태교에만 힘쓰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전 입덧이 없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주변에서 팔출불이라 불리고 있죠. 다른 산모들의 부러움은 제 몫이고요. 거기에다 어머님은 입덧하는 아들은 보이지도 않으신지 음식을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잘 먹으니까요. 덕분에 저와 뱃속의 아기들은 아주 건강해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요즘. 오늘이 내 생일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행복하네요. 어쩌다 보니 제 자랑이 길어졌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 긴 사연과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